삼손이랑 친한데 삼손이 무서웠어요. 팔론보이즘이 그러니까 제가 그 대표적인 말을 하려고 이제 했어요. 널브 데미지 중 하나죠. 네. 근데 그런 현상들이 오는데도 커리어를 이어가는 선수들이 꽤 많죠. 내가 왜 감탄사가 나왔을까를 설명해야 되는 되게 이상한 상황이 됐죠. 뭐, 네, 팟캐스트 시작에 앞서서 에이블 제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프리미엄 월 구독제 체험권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후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쾌적함, 그다음에 보디빌딩 좋아하시는 분들, 기구에 대한 칭찬, 그다음에 친절한 선생님들 이 세 가지인데요. 앞으로도 웨이블짐 월 구독제 체험권들을 계속해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거고요. 사용해 보신 분들의 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팟캐스트 오늘은 이제 제가 Q&A를 하는 팟캐스트인데 오늘 여기 팟캐스트 역시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프리미엄 월 구독제를 체험권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팟캐스트 48. 네. 팟캐스트 48 투포이님 대신에 제가 오늘은 호스트로 나왔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엔 좀 결산 개념으로 제가 게스트란 느낌보다는 보디빌딩 결산 개념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바로 거두절미하고 바로 어저께 너무 제가 깜짝 놀란 사건이 있어서 제가 맨 처음에 그 준호 씨 스토리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 그 김해라고 적혀 있길래 뭐 보디빌딩에서 김해라고 하면 다 그분을 떠올리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전 그냥 추측상으로 그냥 김해 김무서 선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해가지고 바로 검색하니까 바로 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게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 저도 어제 오후 한 3시쯤 4시쯤 그 사이에 연락을 받고 사실 여부 확인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어제 제가 뭐 딱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장례식장으로 가서 9시쯤에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가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수도권에서 가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던 것 같긴 하고 그때 아무도 없었으니까 저도 가는 도중에는 뭐 경황이 없어가지고 준호 씨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어떤?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어저께 그렇게 문자 메시지로 지인분들이 받았는데 네. 아무래도 전화번호부에 있는 문자 메시지로 이제 부고 소식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근데 이제 저한테는 연락이 안 오긴 했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게 다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연락을 못 받았다는 게 좀. 근데 어쨌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여부 확인하고 그렇게 바로 좀 출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금방은 오래 전부터 알았다는 게 뭐 어떤 건강이 좀 안 좋으셨어요? 아니요. 건강이라기보다는 저기 이제 웅서 형님하고 오랫동안 좀 지인으로 알고 있었다. 지인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저께 사람들이 되게 막 사실 커뮤니티에 추측이 많았어요. 광고님도 라이브를 하면서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거론을 했고 막 인터넷에 저도 당연히 궁금하니까 검색했는데 원인이 뭘까? 전 계속 운전하고 있어가지고 뭐 인터넷을 할 시간은 없었는데 네. 글쎄요. 지금 이 채널이 업로드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사를 해보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 어떤 게 원인인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준호 씨가 지금 말씀하기엔 좀 그래요. 뭐 예상치 못한 첫 질문이라서 저는 좀 그래요? 만약에 아무래도 근데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 지인이긴 하지만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된 건지도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늘 좀 슬프더라고요. 어제는 정말 뭐 경황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고 정신이 없었고 그 먼 거리를 가는데도 뭐 피곤한 느낌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에게도 약간 조금 뭐라 해야지? 당연히 이런 슈퍼스타들을 멀리서 보고 있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저번에 준호 씨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유튜브 팟캐스트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맞아요. 저한테 컨택을 했거든요. 저희 쪽에 컨택이 왔죠.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해가지고 뭐 팟캐스트에 대해서 여쭤봐가지고 어쨌든 그분이랑 DM이라도 한번 했으니까 뭔가
실제로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했는데 그런 분이 갑자기 네. 그렇게 활동을 요새 특히 왕성하게 막 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알고 지내고 연락하고 지낸 지인이 이런 일을 당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뭐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니까요. 촬영 시점으로. 근데 요새 약간 그 인터넷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그분 말고 다른 분도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 박승현님.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거에 막 항상 보디빌더가 당연히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약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되게 일반 사람이 보면은 어쨌든 항상 뭐 하는 이건 항상 지갑도록 나오는 주제지만 가장 건강해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해 보이는 몸이고 그런데도 자기 생명을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럼에도 자기 생명을 뭐 안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쓴다는 거는 엄청 좀 역설적인 그런 네. 면모도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고. 계속 있던 말이고 보디빌더 특히 해외 쪽에서 많이 일어나 왔었죠. 뭐 심장마비로 누가 정말 너무 어린 나이 뭐 30대, 뭐 40대, 20대까지도 그런 일로 이제 유명한 보디빌더들이 세상을 떠난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많은 것들이 화두가 되지만 저는 그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이 보디빌딩이라는 것은 자신이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뭔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온난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처럼 막 그냥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들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음, 저는 뭐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 생각하고 네, 뭐 그때마다 저한테 책임을 묻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때는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정말 제 채널 존재 자체가 문제인가? 근데 뭐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냥 뭐 제 모든 인생의 과정은 자기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 제가 어떻게 뭐 선도하겠다, 선악 영향을 끼치겠다 이것도 다 헛소리고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제 자리에서 제 개인하고 제 개인 채널만을 생각해서 제 일을 하는 것이 보디빌딩을 위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작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너무나도 복합적인 그런 사건이나 아니면 그런 약간 역설적인 면에는 너무 복잡하게 약간 생각할 게 많아가지고 또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한 사람의 의견이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나이를 먹으면서도. 저도 많이 바뀌었죠. 음, 뭐 그 근본적으로는 제가 질문을 자꾸 던지지만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뭐 세상을 구하겠다 이런 마인드의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 제 결론이고 저는 제 개인 채널만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보시는 분들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너무 초반부터 너무 약간 음. 너무 그런 얘기를 해서 괜찮습니다. 뭐 팟캐스트니까요. 예. 그렇죠. 그냥 저는 그냥 바로 궁금한 거 바로 여쭤봤어요. 왜냐면 바로 어저께 일어난 일이라서 예, 맞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일이라서. 저도 놀랬고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잠도 거의 못 잤는데 그러니까 예. 갑자기 차로 가셨어요? 차로 갔죠. 예.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오신 거예요 다시? 예, 오늘 새벽 3시 반에 도착해서 잠이 바로 안 들었는데 또 일찍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러고 왔습니다.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9시쯤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일찍은 아닌데 잠을 한 4-5시간밖에 못 잔 거니까 네, 좀 잠이 부족하죠 지금. 뭐 어쨌든 뭐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가 뭐 일단은 어제 일어났던 일은 뭐 나중에 뭐 다시 얘기하든 하도록 하고 네. 오늘은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뭐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연말 정산 기간입니다. 맞죠. 예. 네, 연말 정산 잘 하셨어요? 저는 세무사가 예, 해주잖아요. 저는 제가 안 하고. 예. 근데 결과도 몰라요 지금? 보통 5월달에 해가지고 네. 지금 모릅니다. 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저는 환급을 좀 받았어요. 마치 뭐 연락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가.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연말 정산 하는 것처럼 한번 특보이 채널도 한번 예. 정산을 어떻게 우리가 브리핑을 해보자.
네. 우리가 어떻게 와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네. 가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저한테는 그 가장 특별했던 2024년 만에 특별했던 기억은 음, 와포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것 때문에 다시 엄청나게 이목을 되게 끌었는데. 뭐 처음에는 뭐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경황이 없어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은 미국에 있고 사람들이 깨어 있을 때 자고 있고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일을 하니까 이게 뭐 어떤 심각한 일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왜 이러지? 뭐 문제 있나? 뭐 그냥 그러고 대충 넘어갔던 것 같아요. 원래 좀 그런 뭐 여론에 조성되는 그 과정들에 좀 둔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주변 지인들한테 좀 뭐 좀 일이 커지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연락이 와서 라이브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왜 뭐 이렇게 감탄사를 하게 되는지를 해명해야 되는 네. 그런 일이 있었고 네. 그 일련의 과정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거를 내가 계속 이거 얘기하는 것도 뭐 선수에 대한 신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 그런 과정이었고 올림피아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이제 두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재미로 해주시는 분들. 네. 왜냐면은 이 와라는 게 제 연역을 돌아보면은 이건 평생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제 전에 탄생과 동시에. 그 투포이 채널 처음부터 영상을 다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습관이. 근데 그 혼자서 그냥 와. 저쪽에 그 쇼에 가가지고 아무도 주위에 없는데 혼자서 와 하는 건 그냥 이게 아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왜 예를 들어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영상부터 찾아보면 아마 제가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혼자서 핸드폰으로 저는 찍으면서 이번에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내가 이런 습관이 있었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 아 이거 소리를 내면 안 되겠다. 네. 내 소리가 이렇게 저는 못 듣거든요. 자세히 유심히 안 들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구나. 네. 처음 알았어요. 너가 와라고 했는데 결과가 왜 이러냐. 그 네. 선수에 대한 결과를. 근데 이제 와라고 했던 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와 이렇게 한 다음에 돌이켜서 생각해서 내가 그때 왜 와를 했지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한번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내가 왜 감탄사가 나왔을까를 설명해야 되는 되게 이상한 상황이 됐죠. 뭐 이게 좀 어색하고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재미로 봐주시는 분들이 거의 8, 90표였는데 한 10에서 20 정도가 되게 저한테 화를 냈어요. 네. 너 때문에 선수들이 오해한다. 너 때문에 대중들이 속는다. 근데 그거는 제가 원래는 그런 1, 20%의 의견은 좀 안 듣거든요. 네. 전반적인 의견들을 듣고.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아니나 다를까 건우 씨 성적이 아쉽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고민하게 됐죠. 아, 이거 내가 좀 자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 그러던 와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간고 씨가 그거를 떡밥을 물어 주셔서 네. 희화화를 되게 극대화시켰어요. 네. 되게 그냥 지금 그 진지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하고 재미로 보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완전히 그냥 웃음거리로 만든 거죠. 근데 그거는 강고 씨 요새도 하는데 준호 씨 말고도 많은 사람 계속 시도해. 네. 그런 건 웃음거리로 만드는. 근데 그 웃음거리로 만들어준 게 저한테는 차라리 다행이었던 거죠. 왜냐면은 그걸 되게 진지하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꽤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해명을 한 거예요. 원래는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은 그냥 넘어갔을 문제인데 네. 정말 진지하게 장문의 글을 쓰시는 분들부터 해서 네.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네.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컨텐츠적으로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내가 한번 직접 오랜만에 나서 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동현 씨한테 연락을 드렸죠. 채널에 나가고 싶다고 지금. 네. 그래서 흔쾌히 이제 허락이 됐고 굉장히 그게 재밌게 됐어요. 네. 재밌게 되고 또 이제 그게 이제 제 팟캐스트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그 과정이 오랜만에 제가 원래 주목을 받는 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데 그런 식의 주목을 받고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된 그런 그렇죠. 거기 때문에 전 되게 재미있었어요. 네. 자, 근데 그 초반에는 약간 네. 그런 약간 비난 반, 약간 와 웃기다 반, 약간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애칭처럼. 맞아요. 이제는 그냥 사람들이 처음엔 진짜 저는 제가 문제 있나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이게 생각해 보면은 네. 뭐 다른 제가 종목으로 이렇게 그때 대입을 해봤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 격투기를 보는 사람이 막 너무 지나치게
그 해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진지하게 관람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감탄사를 막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자제할 줄 모르는. 김대한 해설위원도 맨날 전사의 심장 말한다고 맨날 저번에 아, 저동 그래요? 당했어요. 맨날 전사의 심장, 다른 전사의 쪽은 심장.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구나 예. 라는 걸 좀 느꼈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아예 이제 의식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와 한번 해주세요 하는데 저도 와를 해주세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도 모르게 했던 거라서 그게 참 어색하더라고요. 해드리고 싶은데도 네. 참 어색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네. 우리가 그 비디오로 녹화되고 영상으로 네. 녹화되고 있으면은 우리가 몰랐던 부분,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나 왜 저렇게 말했어 하는 부분이 다 녹화되고 그게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조심하려면은 카메라 돌리면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지금 팟캐스트 스튜디오 운영하면서 막 그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 우리 오늘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의 비밀을 다 까발리자, 무슨 선수들의 비밀을 다 까발리자 막 녹화 중간에 그렇게 엄청 막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카메라만 돌아보면 아무 말도 못해요. 막 사람들이 의식하고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은 약간 그 카메라에 많이 찍혀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역설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동의 안 하는 말을 가끔씩 뱉을 수도 있어요. 실수로. 여러 가지 나의 이 모든 모습이 다 보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걸 너무 진지하게 생각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의 일부 모습이잖아요. 내 인생에서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저도 뭐 그래서 뭐 앞으로도 뭐 그냥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별로 이제는 뭐 사람들이 또 귀엽게 봐주고 있으니까 나오면 나오는 대로 대신 뭐 억지로 내진 않겠죠. 맞습니다. 억지로 나오지도 않고. 맞습니다. 제 스튜디오 맨 처음에 녹화 시작했을 때 제 카톡 채팅창을 제가 캡처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 오디오 좋다고 준호 씨가 계속 와 진짜 너무 좋습니다. 계속 이랬어요? 계속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게 습관인 것 같아요. 원래 그냥 자기가 감탄하는 표현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타입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친구들 사이에서도. 네. 하여튼 그런 간고시로 인해서 이번에 그게 특이사항이었죠. 2024년. 한번 빚을 졌다고 볼 수 있죠. 좀 감사하죠. 그 전에는 뭐 그런 2023년, 2022년 이런 데는 없었어요. 위기라고 할까? 근데 제가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지만은 그냥 뭐 조용히 좀 묻혔던. 왜냐면은 그 정도까지로 좀 큰 화제가 됐던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몇 가지 뭐 사례들이 안 좋은 사례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것도 막 금방 지나갔고, 뭐 대응을 크게 안 하기도 했고. 뭐 어쨌든 뭐 그거는 그렇고 2024년에 그 보디빌딩에 대한 결산도 먼저 뭐 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또 채널에 대한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다시 얘기해요. 2024년에는 시범이 은퇴를 했다가 또 번복을 했죠. 네, 맞아요. 오픈으로 프로쇼를 하나 뛰었죠. 진짜 번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은퇴를 하긴 했는데 시범은 아마 자신의 커리어 내내 호기심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시합 2주 전, 3주 전에 내 모습이 정말 만족스러울 텐데 이제 체중을 맞춰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이제 근육을 깎아내는 과정들을 계속 겪었단 말이겠죠. 방지훈 선수가 얼마 전에 그쵸. 봤듯이. 방지훈 선수는 얼마 전에 봤는데 아직도 한 9kg에서 10kg 남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시범은 와리프 막 이런 내가 만약 진짜 오픈을 나간다면 이게 계속 마음속에 있었고 하필 올림피아 이후에 프라그 프로 쇼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마틴 피츠워러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뭐 강자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재밌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당시에 시범이 마틴이랑 같이 합동훈련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틴은 시범이 오픈 보디빌딩에 대한 도전이 욕심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친구애가 오피셜하게 어나운스하기 전에는 비밀을 지켜줬던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마틴이랑 시범은 같이 훈련하면서 너랑 나랑 붙자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만약에 시범이 거기서 우승을 했다면 올림피아까지 나갔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마틴은 올림피아 4위를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시범이 넘지 못하는 게 맞고 제가 지난 라이브 찾아보시면은 시범과 마틴의 대결에서 마틴이 시범을 완전히 이겼다는 그 이유를 조목조목하게 제가 좀 해설한 게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또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체하고 시범은 정말 보디빌딩에 정말 큰 획을 그었고
또 클래식 피지크란 종목의 부흥을 이끌었고 시범이 떠났다고 해서 클래식 피지크 종목의 인기가 하락은 하겠지만 뭐 엄청나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워낙 높이 끌어놨기 때문에 저는 시범에 대해서 정말 리스펙을 하고 정말 멋진 커리어를 보냈다. 마지막까지 주인공으로 남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팟캐스트 들으면서 존씨 팟캐스트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오픈 보디빌딩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준호 씨가 보기에는 시범은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는. 시범이 정말 각을 잡고 준비를 한다면은 오픈 보디빌딩에서 탑5 정도의 성적을 만들어낼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시범이 지금 뭐 시범의 연역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시범이 데미지가 몸 곳곳에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어린 그걸 나이지만, 생각했어요. 네. 네. 어린 나이지만 뭐 팔에 대한 데미지도 있고 광배근이 한번 끊어졌던 데미지도 있고 신장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끌고 이제 뭐 신장에 대한 이슈는 많은 분들이 뭐 헤비급으로 가면 더 힘들어지지 않냐 하는데 신장에 대한 이슈는 사실 감량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긴 합니다. 네. 어쨌든 아주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는 상태에서 커리어를 6년 본인 생각보다 더 길게 끌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이 맞는 것 같고 시범이 막 2, 3년 준비하면 오픈을 씹어 먹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오픈을 직접 못 봐서 그런 겁니다. 네. 근데 그게 그 시범은 또 짧게 활동한 클피에서 짧게 활동한 사람도 아니고 좀 활동했는데 클피의 시작과 함께 네, 나타났죠. 그러니까 오픈을 조금밖에 못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몸의 내구성 그 약물을 그렇죠. 계속 쓸 수 시범이 있는 건 이제 아니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시범은 꽤 이른 나이에 약물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이는 젊지만 보디빌딩 커리어는 웬만한 30대 중반의 보디빌더들 이상의 커리어를 갖고 있거든요. 네. 커리어뿐만 아니라 약물에 대한 누적 데미지도 그만큼 있겠죠. 물론 시범은 굉장히 소량을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래를 많이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성공을 이루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약물에 대한 데미지보다는 아까 언급드렸던 부상에 대한 데미지,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장 이슈, 그게 아마 커리어를 더 길게 가져갔을 때 분명히 한번 브레이크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레이크 걸린 적도 있고요, 신장 때문에. 방준 선수하고 진짜 비슷한 케이스죠. 근데 네. 방준 선수는 아직 그 신장 이슈에 대한 그런 브레이크는 없었지만 시범은 한번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방준 선수는 진짜 제가 그 팟캐스트 편집하면서 봤는데 진짜 그 뭐 시합 몸이 아니라 평소 몸은 진짜 다 찼더라고요. 와, 꽉 찹니다. 다 찼더라고요. 네. 진짜 그 체지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진짜 다 찼는데 진짜 근육을 녹였다는 게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참 그 제한 체중이 아쉽게 걸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더 본인이 이제 발에 아치를 잡는다든지 하면은 180도 넘게 나올 키거든요. 네. 그 비슷하게 나온 신장 선수들보다 조금 커요, 키가. 근데 뭔가 키를 잴 때 조금 자신감이 없어져서 그러는 건지 99 제한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약간의 발가락에 힘을 줬다면은 102, 103으로 나왔을 텐데 제한 체중이 그게 좀 아쉽죠. 그 다음에 올해는 삼선 다우다님이 19번째 올림피아 챔피언이 됐죠. 근데 저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제가 맨날 뭐 틀린 예상을 한다 하시는 분들이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를 아마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제가 그래도 주요한 것들은 꽤 많이 맞힌다는 것을 알 겁니다. 예, 주요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올림피아 우승이라든지 뭐 그런 건데 삼손의 우승을 사전 심사 보자마자 좀 예측을 했고요. 실제로 봤을 때 이게 컨디셔닝도 좋았지만 이 사이즈적인 차이가 제가 데리코 하디를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뭐 데릭은 심지어 제 지인이기도 하니까. 근데 아버지와 아들 둘이 소풍 나온 느낌. 그냥 그 정도 느낌의 사이즈 차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그렇게 키가 몇이죠 키가? 한 6풋이니까 183. 그 너무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 특히 그 하디추판보다. 네, 근데 183이란 게 엄청 큰 키가 아닌데 그 요즘 선수들이 다 작다 보니까 진짜 엄청 커 보여요 무대에서. 진짜 거인 같더라고요. 그 자기가 그 도발할 때 있잖아요. 하디추판하고 나와서. 근데 그때 앞에 나와서 그런지 완전 그냥 거인 같더라고요. 가려졌어요. 뒤에 선수들이 그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옷 벗었을 때 그 정도로 정말 삼손이 크긴 크다. 하디추판이 그거 막 하디추판한테 막 계속 눈빛 교환했잖아요. 하디추판은 막 이랬잖아요. 이랬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거는 내가 못 이기겠다. 근데 보디빌더들은 챔피언 정도 보디빌더들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못 이기겠다는 생각은 안 할 것 같긴 해요. 아, 크긴 한데 그래요? 내가 완성도는 더 좋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예. 그래, 너 사이즈 커. 하지만 내가 완성도는 더 좋다. 네. 실제로 하디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예. 그 하디 추판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 결승자 발표할 때 하디 추판이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제이 커틀러가 아. 그 로니 콜만 쳐다보고 있었듯이 맞아요. 딱 그 각으로 딱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맞아. 삼선 나오다 하자마자 계속 쳐다보고 아, 맞아.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로니가 제이를 찾아봤을 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네, 맞아요. 2006년에 로니 내려갈 제이가 때. 챔피언 됐을 때 맞아. 로니는 앞을 안 보고 제이를 보고 있었어요. 네, 맞아. 계속 이렇게 그러네. 멍 때리면서 예. 보고 있었어요. 그때 로니는 이제 제이한테 계속 말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가 이긴 것 같다고. 근데 하디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냥 그때 그 로디 콜먼이 쳐다보면서 네. you win 이렇게 계속 했다고요? 유윈이란 말은 아니고 제이 커틀러의 말에 의하면 너가 이겼다고. 아, 그때 당시에 1화인데 또 2006년 올림피아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심사지가 유출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니는 자기가 진 거를 이미 알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그게 이제 본인이 몸에 대해서 졌다고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심사지를 유출이 된 게 아니라 노출이 됐겠죠. 그거를 누가 로니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당시 로니 콜먼의 여자친구인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분이 이제 전달을 해줬어요. 맞아요. 약간 그 하는 제스처가 한치의 그냥 희망도 없이 맞아요. 이미 결과를 알고 결과를 있다는 이미 약간 그런 거. 그 당시에 여자친구분도 보디빌더였는데 그분이 심사지가 원래는 시합 중에 노출되면 안 되는데 네. 이게 또 완벽하게 철통방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올림피아인데도. 하디 추파는 이번에 또 여느 때와는 같이 그래도 중간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에 리스펙을 합니다. 중간에 나갔을 때 진짜 2023년 저도 직관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내가 뭘 본 거지라는 생각이. 이게 꿈인가? 네. 그냥 나갔어요. 그분은 나라에서 영웅이라면서요. 그쵸. 근데 이제 나중에 또 해명글을 올렸는데 네. 이 국가에서 전 국민이 이렇게 자신을 이제 응원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담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변명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키 큰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게 너무나도 잘 없는 대단합니다. 케이스죠. 네. 그리고 그 키 큰 선수들이 빛을 발하는 때가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근육이 많이 붙었을 때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 다음에는 닉 워커의 올림피아 2회 연속 불참이 있었습니다. 23년에는 햄스트링이 뜯어지고 네. 24년에는 몸이 준비가 안 됐다서 나오고 네. 입지가 많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올림피아 그 전에 성적이 올림피아 3위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놀드에서 삼손한테 패배. 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애매하고 또 2024년 상반기에 네. 뉴욕에 복귀해서 마틴이란 신예랑 단 1점 차. 네. 그래서 니거코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가운데 이제 올해 또 중요한 피츠버그 프로에서 마틴이랑 다시 한번 만나기 때문에 네. 또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되겠지만 니거코는 지금 사실 커리어적으로 위기라고 보면 됩니다. 위기라고 보면 되는데 또 위기를 항상 헤쳐나갔던 선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믿어볼 수 있고 글쎄요. 근데 이제는 좀 제가 글쎄요라는 말을 니거코한테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사실 니거코를 국내에 좀 많이 알렸던 혁혁한 공신이거든요. 네. 니거코를 프로가 되기 전에 노스 아메리칸 우승하기 전에 다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다뤘을 겁니다. 그 선수를. 네. 그 정도로 오랫동안 지켜본 선수고 저는 이제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봤는데 좀 아쉽죠. 네. 닉 워커 근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닉 워커 운동 스타일이 좀 인상적이어서 네. 그러니까 그 이완할 때 되게 너무 느리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완할 때 저도 따라 해보려고 했거든요. 뭐는 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따라하려고 하는 것처럼. 네. 근데 이완할 때 무거운 무게로 하면은 그렇게 부드럽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들들들 떨리면서 약간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약간 공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 근데 그 운동이 뭐 운동을 잘한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다양한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니거코는 운동하다 부상을 당했고, 네, 네. 근데 그 부상을 당했다는 게 운동을 못했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익스트림한 운동을 하고 근육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으면 네. 정확한 운동을 해도 그런 부상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네, 무슨 말인지. 네. 근데 그런 운동 스타일을 그냥 약물 안 하는 일반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게 저는 그래요? 운동 스타일이란 거는 뭐 예전에 황철순 선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내추럴과 비내추럴을 굳이 경계를
막 질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죠. 황철수 선수 이제 나오셨잖아요. 네, 나오셨습니다. 연락드렸습니다. 아 진짜. 네, 그럼요. 원래 그거 아세요? 가시기 전에 저랑 팟캐스트를 네. 하기로 계획 중에 있으셨어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좀 정리가 되고 하자. 네. 그때 한번 말씀하셨어요. 네,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이제 정리가 안 돼도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주의였는데 네. 좀 그쵸. 그게 좀 이제 그렇게 되시고 저도 이제 제가 면회는 못 갔지만 그래도 나오실 때 연락은 드렸죠. 소식을 듣고 저도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신 걸 알았어요. 그 운동도 못 하셨다고 할 수가 하더라고요. 없겠죠.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은 더 좋아져서 제일 머슬? 그 프리즌 머슬. 프리즌 머슬. 약간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운동 시간 넉넉하고 기구 있고 하니까 네. 그렇게. 근데 세계 어느 나라 그래도 몸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그렇게 제한을 주면은 몸이 줄어드는 거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제 갔을 때 몸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군대 가면 그렇죠. 몸이 엄청 좋았던 친구들은 몸이 안 좋아져서 나오고 그렇죠. 몸이 베이스가 없거나 살이 비만이거나 마른 친구들은 정상이 돼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표준 규격으로 만들어주는 곳. 네. 네. 어쨌든 뭐 한국 그 교도소랑 한국 큰 집이랑 미국 큰 집은 네. 다르다. 그렇죠. 규율이 예, 그렇죠. 룰이 다르다. 저도 미국 프리즌 관련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서는 운동을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국 유튜버 중에 칼린 머슬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아시죠? 그분 그렇게 해서 몸 좋아진 거 아니에요? 최초에 그걸로 마케팅을 했지만 처음에는 좀 자기가 내추럴이라고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해가지고 안티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도 아마 본인 내추럴이라고 하셔요. 예, 근데 지금은 내추럴이신 것 같아요. 몸무게를 거의 80kg까지 줄이셨더라고요. 지금은 완전 다 빠졌잖아요. 예, 갑자기. 그냥 왜냐면 심장마비가 한 2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예. 내추럴일 수 있죠. 예, 그리고 먹는 것도 되게 건강히 먹고 이제 건강 모드로 돌아오고 있죠. 네. 근데 내셔널 보디 수준의 보디빌더면 미국에서 네. 2000년대 초반에 네. 내셔널 리그의 보디빌더라는 것은 약물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내셔널 헤비급. 그 당시에는 프로카드가 1년에 3명 나오는데 미국에서 본토에서 거기서 이제 내셔널 레벨이라는 것은 프로카드 획득 자격이 있는 대회에 나갈 수 있는 헤비급 보디빌더인데 어떻게 약물을 안 쓰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몸을 보시면 절대. 절대. 자, 이거 뭐 라면이랑 참치만 먹고 만든 몸이래 하는 걸로. 그거 저 만드는 것도 예. 봤어요 심지어. 예. 뭐 그걸로 어떻게? 근데 확실히 아마 감옥에서 바로 나왔을 때의 몸이 내추럴일 때 몸이 그렇게 보이긴 했을 텐데 네. 그 이후에 과해진 상태에서도 계속 내추럴이라 했기 때문에 좀 안티가 많아졌죠. 로니 콜먼도 자기가 좋은 유전자이고 그래서 조금만 썼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가요? 초창기에는 조금만 썼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후반부로 가면은 로니 콜먼도 몸에 데미지가 보이기 때문에 데미지라는 것은 아무래도 오래 축적되다 보니까 생기는 것들이 이제 널브 데미지라고 하는 게 이제 보디빌딩 약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지만은 그런 호르몬 계열 쪽이나 뭐 심근이나 이런 신장 쪽 말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최근에 보디빌딩 유튜버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게 널브 데미지, 신경 데미지라 해서 근육의 기시 부위의 모양이 구겨져요.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피부를 짱짱하게 밀고 분리도가 선명했던 부분들이 그 경계선 부분이 모호해지고 찌그러지고 살이 접히는데 그걸 널브 데미지라고 많이 하죠. 로니 콜먼도 등 한쪽이 널브 데미지가 세게 와서 후반부 2007년도, 2006년도만 봐도 백더블 바이셉스를 보면은 보기가 좀 흉합니다. 한쪽 광배근 자체가 엄청 슈렁크돼 있어요. 엄청 약간 작아요. 수류탄 같이 보이는 몸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몸이 뭐라 설명을 터질 못하는데 듯이. 찌그러져요. 네. 예. 그리고 복부는 팽만하고 네. 팔다리는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널브 데미지와 함께 같이 오는데 그게 좀 과해지면 팔론보이즘이 그러니까 제가 그 대표적인 말을 이제 하려고 했어요. 널브 데미지 중 하나죠. 네. 근데 그런 현상들이 오는데도 커리어를 이어가는 선수들이 꽤 많죠. 아마추어에서는. 근데 프로 레벨에서는 거의 없죠. 그 다음은 마틴 피츠워터의 무서운 기세가 있습니다. 올림피아 4위를 했는데 네. 올림피아 데뷔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무서운 기세고 데뷔전에서 탑5 안에 들었던 선수는 굉장히 극소수의 선수들만 가능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니고커가 아마 한번 했을 거고요. 네. 그리고 피리스
데뷔전에서 탑3 안에 들었었죠. 그다음에 뭐 플렉스 윌러다 그런 정말 타고난 선수들만이 탑5 안에 데뷔전에 드는데 마틴이 그런 기록을 세웠고 마틴의 나이는 이제 20대 중반을 간 넘었기 때문에 네. 무서운 기대주라 할 수 있고 이 2024년을 돌아봤을 때 반드시 언급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주목해야 될 저는 퓨처 올림피아라고 봅니다. 퓨처 올림피아. 아 그래요? 네, 그 정도까지 봅니다. 근데 그분 코칭 받는 사람이 그 오픈만 10명 스테판 스테판 킨즐 킨즐, 예. 그분이 코칭하시잖아요. 스테판 오픈, 킨즐이 지금 대세죠. 대세면은 지금 제가 윌리엄 보낙, 네이슨 디아샤, 서지 올리버 주니어, 제임스 홀링쉐드, 그다음에 마틴 피츠워러. 네. 뭐 지금 막바로 언급한 사람은 5명인데 네. 정말 많은 오픈 선수들을 코칭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왜냐면은 좀 다르지 않아요? 케미컬적인. 그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선수 관리인데 너무 탑 클래스 선수들이 올림피아 나가면 다 탑 클래스로 보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한 번쯤은 그 많은 선수들을 다 베스트로 보내지 못하고 부러질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까지는 다 훌륭한 몸을 계속해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있는데 좀 걱정이 된다. 예, 지금 MVP라고 볼 수 있죠. 2024년 MVP 코치인데 네. 조금 더 저는 한 해 정도 더 두고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다른 코치로는 하니 램보드가 이번에 은퇴했어요. 은퇴. 그러면 누가 그 하디 주판을 맡으셔? 하디는 지금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 예, 그래요? 공개를 안 하고 대릭은 이제 크리스 아세토로 가고 하니 램보드 이분이 몇 명 맡았었어? 극소수의 인원들만 허닐랜보드의 아, 그래요? 코칭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죠. 그게 대릭 무슨 말이에요? 혜택이 있다는 게 허닐랜보드는 코칭을 많이 절대 안 해요. 돈을 많이 줘도요? 네. 본인이 선택을 해야 하고 거의 선택받은 선수들만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전까지 데릭, 하디, 시범 이렇게만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키워서 결과를 그러니까 자기 승률을 높이고 싶어서 그걸 일부러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하니를 왜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평가하면은 네. 허니 램보드를 이야기할 때 피리스를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피리스가 아마추어일 때 발굴을 해서 올림피아 챔피언으로 만들었고 네. 제이 커틀러가 올림피아 타이틀을 뺏기고 은퇴를 고민할 때 끌어서 2번 더 우승시켰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엄청난 공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데릭 런스포드가 212 보디빌딩에서 헤매면서 성적을 좋게 기록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네. 시합 몸을 못 만들고 그때 데릭을 발굴해서 올림피아 우승에 오픈 2등까지 1년 반이란 시간 만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니 램보드를 많은 사람들이 챔피언을 본인들이 선택해서 좋은 선수로 유지시킨다라고 좋은 성적을 만든다고 하지만 네. 그 챔피언들이 갈피를 못 잡았을 때 저점일 때를 데리고 와서 본인이 최고로 만들어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허니 램보드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있어요 아직도. 그러면 자기 선택의 기준은 약간 이 사람은 유전자적으로 클 수 있다 약간 이 기준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기준- 아저씨의 기준은 네.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궁금한 거. 본인과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근데 근데 또 시범은 예외였죠. 시범은 본인만의 서플먼트 컴퍼니가 있는데 데릭이랑 하디 추파는 이보겐이라는 하니 램보드의 서플먼트 컴퍼니의 소속 선수로 본인이 만들었죠. 네. 그리고 한 명 더 있긴 있어요. 모하메드 포다라는 선수가 한 명 더 있었는데 네. 그 선수도 스테판 킨즐한테 갔어요. 원래는 허니 램보드 휘하에 있었던 이집트 선수였거든요. 네. 이집트 자국 내에서 유명하지만 북미에서는 인기가 거의 없는. 네. 그 이유는 이적의 이유는 하니 램보드의 이거는 추측이지만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주요 선수들만을 주로 케어하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 미국 선수들도 우리나라 선수들은 뭐 유명한 코치한테 코칭 받을 때 다 원격으로 받는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그 미국 선수들도 다 거의 대부분이 같은 주에 살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디 추판 같은 경우는 하니 램보드랑 함께한 가장 큰 이유가 이건 허니 램보드의 업적을 좀 비하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하디 추판은 미국으로 오기가 되게 힘든 선수였어요. 이란이기 때문에. 네. 근데 하니 램보드와 함께 하고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게 워킹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보겐에 소속이 되면서.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밴쿠버 2019년 오픈 우승을 하고 네. 올림피아 2019년에 데뷔전을 치를 수 있었죠. 그 전까지 한 3번 정도 비자 빠꾸를 맞았었는데 네. 그게 이제 허니 램보드와 함께하면서 몸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워킹 비자를 얻은 거죠.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는 이란 선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없죠. 제가 알기로 지금 하디 추판 정도랑 클래식 피지크의 뭐 바이드 정도, 요 정도가 지금 이란 비자 선수로. 때문에요? 네. 바이드도 심지어 개최 때 못 왔어요. 시합 당일 전날인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란은 USA에 입국하기가 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킹 지금 비자. 상황 때문에 예,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전에도 그래서 이란 중동 선수가 누가 있다 하니 그 중동 선수들은 친미주의자들이고 다 미국으로 기화를 하더라고요. 결국 뭐 킹카말리라든지 뭐 아라시 라바라 같은 옛날 그런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메리칸 드림으로 살고 있는 중동 선수들 외에는 이란 출신의 보디빌더가 올림피아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하리추판이 거의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 네. 참 애매하죠. 그래 수많은 중동 선수들이 프로 카드를 따고도 올림피아나 북미 프로쇼에 못 나왔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참 우리나라에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뭐 그 다음을 보시면은 박재현 선수가 이번에 올림피아에서 클래식 피지크 부분 12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졌다 보는데 당시 박재훈 선수가 11위를 했던 그 주변의 선수들은 다 솔드콜아웃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 말인즉슨 박재훈은 그 자리를 사수를 어느 정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새로운 괴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메네게이트라든지 맷 그레고라든지 프레임도 크고 쉐입도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호세 마뉴엘이라는 스페인의 괴물. 제가 호세 마뉴엘은 절대 박재현을 이길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호세 마뉴엘을 실제로 봤을 때는 이 선수가 클래식 피지크 탑5 제목 정도의 몸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실제로 보고. 22살입니다. 네. 네, 스페인 선수인데 뭐 그런 선수들이 대거 등장을 하는 종목이죠. 왜냐하면 오픈 보디빌딩을 한번 볼게요. 신예가 한 명 나오려면 10년이 기다려져야 돼요. 마틴 피츠워러도 우리가 27세라는 보디빌더지만 이 친구는 보디빌더를 20살 때부터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7년이란 시간 동안 이제 마틴이 통생을 해서 4위를 한 건데 클래식 피지크 같은 경우는 근육량이 110kg, 120kg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포텐셜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들이 단기간에 순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메네게이트라는 그 브라질 선수 역시 어디서 튀어나온지 몰라줄 정도로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서는 자신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굉장히 빡세죠. 그 박재현 선수가 저번에 올림피아 출전했을 때 15등, 10등, 15등, 10등, 12등. 15등, 10등, 12등. 네. 그 정도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참 대단한 게 그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를 사수하는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 브리온 앤슬리, 마이클 다볼 이런 선수들도 대단한 거죠. 네, 저는 그 생각이 클래식 피지크 종목을 볼 때마다 들어요. 매년 그 컴퍼티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두세 단계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같은 12위 선수인데,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실험 한번 해보세요. 2000 클래식 피지크가 나왔던 2016년부터 지금 현재 24년까지 클래식 피지크 5등을 한 선수들의 몸을 쭉 한번 복사 붙이기로 1번 포즈로 쭉 해보세요. 레벨이 달라집니다. 더 재밌는 건 10등을 한 선수들을 한 명씩 다 뽑아가지고 사진을 쭉 이어 붙여보세요. 1번 포즈부터. 이게 같은 10등이라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릅니다. 그 그러니까 이유는 매년 수준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그 이유는 약물의 발달 아니면 교육의 약물의 발달은 절대 아니고요. 아니 교육의 발달, 운동법. 약물의 발달이 그 10년 안에 됐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10년 전의 선수들도 지금 약물이랑 똑같은 걸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20년, 30년은 다르겠지만. 근데 체형 자체가 좋은 선수들이 클래식 피지크라는 게 이제 시범으로 인해서 대중화되면서 체형에 대한 유리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클래식 피지크로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너 클래식 피지크 해봐. 너 클래식 피지크 해봐. 그런 선수들이 재능과 노력을 갖춰서 순식간에 뻥뻥 올라가는 거죠. 네. 제가 좀 느낀 거는 이번에 그 유택 이 올림피아에 막 스폰서 타일 스폰서 해주고 막 그런 거 보는데 저는 약간 격투기를 좋아하니까 일본이 약간 진짜 일본 선수를 진짜 잘하거든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한국이랑 좀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진짜 격투기가요? 네,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 너무 잘해요.
근데 그 배경에는 당연히 그쪽에 그 시장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그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네. 시스템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진짜 굳게 믿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번 올해 되면서 조금 뭐 헬스장도 막 문을 닫고 있는 데도 있고 한다고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챗GPT에 뭐 제가 검색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헬스장 가장 많은 나라 1, 2위인가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인구 대비인가? 하여튼 무슨 네. 제가 어떤 검색을 했어요. 편의점처럼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피트니스 시장이 하여튼 크니까 이래가지고 한국이 좀 선수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돼가지고 좀 요번에 뭐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좀 활약이 좀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맞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제가 체감으로 느끼는 건가. 와. 왜냐면 보디빌딩은 엄청 지금 한국 사람들이 동아시아권에선 제일 잘하고 있다고 보죠. 네. 왜냐면 제일 잘하고 있다고. 유전자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에서 선수 다 나와야죠. 그렇지 않나요? 보디빌딩이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뭐 아프리칸 중에서도 키가 좀 작은 아프리칸들이 네. 잘하겠죠. 네. 왜냐면 저는 프랑스에서 오래 지내가지고 뻔하게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근데 진짜 조금 완전 아프리칸 개들은 진짜 운동 안 해도 진짜 있어요. 어느 정도. 진짜. 그 친구들이 이제 단점으로 꼽히는 건 스킨이 두껍다는데 네. 그게 뭐 요즘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스킨이 두껍다는 건 스킨이 짱짱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짱짱하다는 뜻은 근육의 강도를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네. 그런 스킨을 타고난 거거든요. 그래서 스킨이 두껍다가 무조건 단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단점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킨이 얇다가 무조건 장점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스킨이 너무 얇으면 스킨이 늘어지거든요. 네. 늘어지면은 이 근육과 착 달라붙는 느낌이 안 나고 조금 그 따로 노는 느낌이 나면서 강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프리칸들의 그 두꺼운 스킨이 보디빌딩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다 타고난 거죠. 예. 그나마 단점이라고 했던 두꺼운 스킨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또 되는 경우가 많고 삼손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프리칸 계열들 삼손도 나이지리아 계열이고 앤드류 잭도 나이지리아 계열이고요. 네네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뭐 어쨌든 그 다음에는 뭐 차이나 프로에서 우승한 장성엽 선수가 올림피아 진출. 예, 장성엽 선수는 차이나 프로 얘기보다도 더 놀라운 건 재팬 프로에서의 모습이었죠. 재팬 프로에서 케레스 바조와의 경쟁에서 이거 재밌는데라는 구도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는 그리고 또 이제 뭐 심사 결과를 발표할 때 장성엽 선수를 잘못 발표했을 때도 뭐 분위기가 물론 술렁이긴 했지만은 재팬 프로에서요? 네. 케리스 바조가 우승인데 장성엽 선수를 잘못 불렀어요 처음에. 엄청 큰 실수죠. 왜냐면 두 선수한테 다 잘못한 거니까. 근데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뭐 위화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승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마음이 내심이 있었나 봐요. 제가 놀라기도 했지만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재밌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게 일단은 정말 큰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때 차이나 프로 그 우승했을 때 같이 라이브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진짜 많이 인상 깊게 봤던 게 장성엽 선수 대퇴사두의 크기가 뭔가 펄럭펄럭 거리는 느낌이 그렇죠, 맞아요. 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좀 과하죠. 너무 진짜 크더라고요. 근데 과해야 돼요 보디빌딩은.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다른 선수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렇게 커질 수가 있는 대퇴사두가. 재밌는 거는 올림피아에 출전하는 선수들 중에서도 그 정도의 사체 사이즈는 잘 없긴 해요. 네. 그 정도로 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특히 대퇴사두가 이두 전체적으로 완전 둘레가 약간 큰 느낌보다는 뭐 그것도 크겠지만 별명이 메스인데 정말 잘 지은 거. 진짜 그냥 메스 덩어리. 뭐 그 이유는 이윤성 선수가 국내 탑으로 등극했습니다. 와 진짜 올림피아에서 세컨드 콜이었죠. 와 미친 거거든요. 맨즈 피지크는 한 60명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아시아 선수가 딱 2명 있었어요. 그 중국의 허주시안이랑 이윤성 선수인데 독보적이더라고요. 그 두 선수가 사실은 맨즈 피지크야말로 사실 엉덩이를 가리는 운동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종적인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동양인한테 불리한 동양인의 강점은 하체인데 예,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많은데 네. 맨즈 피지크는 정말 동양인이 성적 내기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윤성 선수가 성적을 내기 전에 우리나라나 동아시아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의였어요. 정말 네. 나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분이 해냈죠. 아마 근데 그분은 그 허주시엔에 대한 어느 정도 라이벌 의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동아시아 최고라는 말을 쓰기에는 허주시엔이 있으니까 그 중국에 바로 앞순이었던. 예. 또 이어지는 몬스터짐에서도 1, 2와 2위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만나면서 그 구도가 점점 흥미진진해서 2025년에도 또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봉석 선수가 네. AJP 우승. 좀 잊고 있었던 이제 원래 최강자 우리나라의 맨즈 피지크 최강자였는데 다시 한번 본인이 최고라는 걸 보여줬던 경기고요. 물론 지금 맨즈 피지크의 올림피아 수준을 보면은 그 볼륨감은 최봉석 선수가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근육 강도라든지 선명도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아직도 해볼 만하다. 아직도 건재하다라는 걸 또 보여줬기 때문에 이후 올림피아 전에 뭐 하나 나가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뭐 그 언젠가 팟캐스트에도 한번 초대. 최봉석 선수 초대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그 다음에는 마이크 소먼펠드의 무서운 기세가 올해 이번에 좀 주목했어요. 그분은 크리스 이분화로 범스테드의 만장일치 우승에 네. 흠집을 낸 유일한 선수죠. 그분 이번에 방지훈 선수랑 같이 아놀드 클래식. 방지훈 선수가 여기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했죠. 그 마이크 소머펠드는 보지도 않는다. 그 업데이트를 볼 때마다 좌절감이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선수로서 그 마이크 소머펠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지 상상이 안 가요. 저는 제가 팬으로서 보는데도 와 미친 놈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됐고 2024년부터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실제로 보면은 제가 오죽하면 시범보다 더 좋다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면을 따졌을 때 종합적으로 시범이 좋았지만 그런 말도 하셨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시범보다 더 좋다는 것을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었냐면 컨디셔닝의 강도가 시범하고 비슷하거나 더 좋은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았어요. 네. 뭐 근육과 피부의 이런 밀착도와 강도가 한 단계 더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의 만장일치 승리에 5년간의 만장일치 승리의 마지막 해 6년 차에 흠집이 갔던 거죠. 마이크 서머펠드를 손을 들어준 저지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건 굉장히 팬들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놀드 클래식의 우승을 거의 자명하다고 보는데 글쎄요, 저도 좀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뭐 방지훈 선수는 자기가 스스로 메일을 아놀드 클래식 쪽에 보냈다지만 맞아요. 그런 선수들은 그냥 연락이 그럼요. 오는 네. 나와줘 제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놀드에서 나와줘 제발. 네,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아놀드 클래식 무대 위에 쓰는 사람이 10명? 혹시 10명, 11명쯤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매번. 그러면 10명, 11명 중에서 몇 사람은 그냥 초대된 거고 몇 그쵸. 사람은 이메일 보낸 거예요. 맞습니다. 그중에 네. 몇 사람 정도가 이메일 보낸 사람이 자리를 제가 남겨놓을 딱 거 아니에요. 이메일. 이거를 그 선수들을 그걸 공개하진 않아요. 근데 제 느낌상인데 초대를 받았을 것 같은 선수는 마이크 서머펠드, 웨슬리 비셔스, 마이클 다볼, 로건 프랭클린, 네. 아놀드에서 포징상을 수상한 바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맷 그레고 이 5명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다 본인들이 지원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대부분 결과가 그냥 그 초대된 사람들이 거의 위의 순위가 그렇죠. 위의 순위를 잘 잡는 거죠. 나와줘라는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겠습니까? 올림피아 탑 클래스 중에 탑. 이번에 항상 매번 나왔던 라몬과 우루스가 빠졌지만 네. 마이클 다볼이 들어왔고 네. 맷 그레고하고 로건 프랭클린이 또 칼을 갈고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 라인업입니다. 네,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키온 피어슨의 212 독주 체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제가 키온의 친구지만 212를 재미없게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시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심지어 2위하고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션 클라리. 네. 이게 212가 시시해지면은 저도
안 좋거든요. 저는 212를 흥미진진하게 좀 이제 누가 챔피언이 될까 라이벌 구도. 예, 그런 거를 언급을 하고 왜냐면은 내년에 올해 삼손이 우승할 거라는 100% 보장은 아니거든요. 네. 제 생각엔. 네. 왜요? 근데 올해 저는 하디를 사람들이 많이 저조차도 하디를 간과했지만 하디가 얼마나 무서운 바디빌더인지 사람들이 좀 잘 간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와, 근데 하디는 너무 숙제가 큰 거 아닌가요? 왜냐면은 일단은 삼손이 몸이 좋아요. 키가 크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심리관을 극복하려면은 엄청 좋아야 되지 않아요? 그 저지들이 하디와 삼손을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클로즈했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하디가 너무 쪼그라뜨려서 나왔어요. 대릭만을 의식한 거죠. 그러니까 대릭한테 2023년에 사이즈 게임을 했다가 졌어요. 네. 하디가. 네.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대릭이 완성도를 준비했다면 2023년에 하디는 사이즈를 준비해서 나왔어요. 네. 제가 봤던 하디 중에 가장 컸던 게 2023년 올림피아예요. 네. 근데 하디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칼날 같은 디테일이 물론 훌륭했지만 조금은 무뎌졌거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졌다고 전 보거든요. 네. 그거를 의식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디가 그 다음에 아놀드 클래식에서는 2023년보다 조금 더 슬림해진 상태에서 디테일을 살려서 나와서 삼손을 만장일치로 2번 다 꺾었어요. 네. 하디의 눈에는 이제 삼손이 적수라고 보이지 않을 겁니다. 네. 2번 연속으로 만장일치로 이겼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남은 적수는 대릭인데 네. 대릭은 완성도를 주무기로 하는 선수고 네. 백에서의 디테일이 하디보다 한 수 위에요. 네. 하디가 할 수 있는 카드는 아놀드 때보다 더 드라이하고 정말 내가 212 때 보여줬던 그 강도를 보여주자라는 느낌으로 올림피아에 출전했을 거예요. 아마 제 추측이건데 가장 저체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디가 가지고 나온 체중 중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삼손은 더 커지고 더 세져서 나왔어요. 강도가. 네. 거기서 이제 위화감이 이게 격차가 엄청 커버린 거죠. 사이즈적인 입체감적인 격차가. 그 삼손이 그렇게 한 게 그런 각을 보고 계획한 것 같아요. 삼손은 제가 아는 삼손은 제가 오랫동안 알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전략을 가지고 나온 스타일이 아니에요. 삼손은 어떤 느낌이냐면 더 크고 네. 더 강하게 그것만을 바라보는 선수예요. 근데 한이는 그렇지 않다. 하디는 이번에 전략적으로 간 거예요. 한일 램보드도 굉장히 전략적인 코치고요. 네. 한일 램보드가 제이 커틀러를 은퇴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나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제이 커틀러를 09년도에 다시 우승시켰던 비장의 카드가 미친 듯한 컨디셔닝이었어요. 네. 하디가 보일 정도의. 근데 그 작전이 먹히려면 어느 정도 사이즈적인 우위도 있어야 되는데 하디랑 삼손의 사이즈 격차가 생각보다 너무 심했고 네. 삼손도 컨디셔닝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게 굉장한 변수였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전략의 오차 때문에 삼손이 하디를 아다리가 맞아서 이긴 거라고도 보거든요. 네. 제가 그만큼 하디를 리스펙을 하는 거죠. 네. 좋아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분명히 좋아하는 선수는 아닌데 네. 하디가 2023년의 그런 사이즈와 그 이후에 보였던 삼손을 2번 연속으로 패배를 안겨줬던 그 아놀드 클래식에서의 디테일 요 정도. 그리고 올림피아 너무 과했어요. 너무 쪼그라들었어. 그 어디 사이인 거를 맞춰서 다시 붙었을 때 삼손은 더 좋아지지 않으면 하디를 이기기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으면. 자기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겠네요. 아까도 말했지만 삼손은 의식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선수예요. 일부러 내가 안 이전의 시합보다 더 좋아지면 됐다. 그리고 실제로 결과에 되게 승복을 하는 타입이에요. 국내 시합에선 그러지 않았지만 올림피아 3등을 했을 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기는 3위를 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베스트를 나오면은 만족을 하는 스타일. 본인이 베스트가 아니면 고민하는 스타일. 이게 삼손이죠. 근데 하디는 확실히 상대를 많이 의식해요. 경쟁적인 예, 경쟁하는 그 걸 경쟁이 너무 심하고 네. 예, 좀 이상한 성향을 대중들한테 그대로 노출할 정도로 좀 심하죠. 대릭은 좀 어때요? 좀 경쟁적인. 엄청 심한데 가리려고 노력해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심해요. 그냥 I don't care 이러면서 사실은 엄청 경쟁적인 의식해요. 성향이 엄청 있어요. 의식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올해 뭐 거의 아니다 2025년에 올리셨죠? 그 올림피아 다큐멘터리 더 워리어스를 얼마 전에 업로드 하셨는데 조회가 괜찮아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게 그 시작하게 된
계기랑 그 다음에 촬영 중에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해요. 예, 그거 되게 재밌는 게 일단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그 프리덤에서 기획 제작 디렉팅을 했고 촬영은 이제 페이드인이라는 그 감독님. 감독님이 진행을 했고 네. 저는 거기에 이제 질문하고 스크립트를 짜는 대본의 작가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작가, 디렉터는 따로 있고 네. 그리고 그런 영상들의 조합이나 편집은 제가 하나도 일체 관여를 안 했다. 기획은 그러면 준 씨가 한 거예요? 아니요, 기획도 프리덤. 페이덤. 그리고 프리덤 대표님이 이제 은둔 속에 사시는 분이지만 굉장히 그런 감각이 뛰어납니다. 아, 예, 그리고 그 기승전결도 그분이 다 디렉팅을 한 거예요. 네. 너무 저도 보고 나서 제가 TV로 봤거든요. 그거 나오자마자. 네. 저도 올려놓고 딱 봤는데 박수 쳤어요. 와, 이거 괜찮다. 20분이라서 처음에는 너무 짧은 거 아닌가 했는데 20분이 꽉 차 있더라고요. 네. 너무 훌륭하니까. 그리고 원래도 저희가 1년에 하나씩 다큐를 찍자 이 세 명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올해도 다큐가 있지만 공개는 못합니다. 누가 주인공인지는. 올해도 다큐가 예정되어 있고 아무튼 올림피아에 대한 다큐가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올해는 한 사람에 대한 다큐입니다. 진짜요? 네. 언제쯤? 촬영은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네. 일단은 기획 단계에 있고요. 네. 그 사람의 1년간의 과정을 담을 예정입니다. 힌트를 주시죠. 네, 박재훈은 있었잖아요. 네. 2022년 편이. 네. 아닙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십니다. 네. 아무튼 이제 기획이랑 이런 것들을 올림피아가 11월 중순인데 저한테 9월 달에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전에도 좀 얘기했지만은 네. 올림피아 때는 바쁘니까 우리가 다큐를 찍거나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조금 일찍 가서 다큐를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바뀌었고 그래서 저도 올림피아에 2주 전에 들어갔던 거예요. 다큐에 뒤늦게 합류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다큐를 이렇게 재밌는 게 어떤 구성을 하고 한 게 아니라 일단 다 찍어놓고 네. 그 다음에 조합을 해서 만든 다큐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래요? 예. 아, 기획 단계가 많이 부족했지만 엄청 많이 찍었겠네요. 엄청 많이 찍었어요. 모든 네. 걸 다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항상. 근데 그거를 다 내보낼 수는 없는. 예. 올림피아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찍었고 개최 현장이 빠지긴 했지만 다 찍었어요. 그 정도로 좀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 기획이 부족했기 때문에 작업량에. 네. 그리고 그 선수들한테 뭐 우리나라 선수들한테도 갑작스럽게 말을 해야겠지만 해외 선수들은 제가 컨택을 하니까 우리 다큐 찍을 것 같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올림피아 몇 주 전에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다행히 조금의 이런 이제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이제 승인을 해줘서 다큐라고 해도 제가 심각한 건 아니라고 좀 얘기했죠. 뭐 짤막한 인터뷰와 뭐 어떤 장면들 총도 쏘고 뭐 그런 장면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가 쉽지가 않았어요. 시합 전날이나 시합의 날에 찍는 거는 사실 쉬워요. 선수들이 로딩이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이제 시합 주 초반 디플리션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선수들한테는 극도의 적은 탄수화물을 통해서 몸에 고갈시키는 과정인데 그때의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은 근데 좀 문제가 없어요. 생각보다 한국 선수들은 진짜 다 나이스해요. 근데 이게 오픈으로 갈수록 이게 삼손을 욕하는 거 키온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키온은 약간 조용해져요. 근데 삼손도 조용해지는데 제 삼손이랑 친한데 삼손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삼손을 촬영하는 날이 저희가 하필 그 수요일이었어요. 디플리션 마지막 날. 탄수화물이 극도로 적게 들어간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계속 줄여왔겠죠. 이제 아침에 만났는데 반갑죠.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고 막 껴안고 했는데 이제 청소로 가고 하는데 그때부터 뭐 되게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긴 했는데 밖에 나와서 걷자마자 사람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힘들어 보였어요. 왜냐면 날씨 무진장 덥잖아요. 백압스. 전 몰라요. 그때부터 이제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다행히 그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 총 쏘는 곳이. 그래서 약간 리플래시가 된 거예요. 삼손하고 삼손 아내한테. 그래서 인터뷰도 너무 즐겁게 됐고. 근데 이제 그 스케줄을 잡는 과정 중에서는
다큐를 찍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그 이제 스케줄을 잡고 이러는 게 제가 진짜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배려를 해줘야 되고 맞춰야 되고 하지만 이쪽에서 원하는 것도 있고 저는 섬세하게. 미들맨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잡는 과정에서 눈치가 되게 많이 보였지만 결국 잡았는데 다행히 네. 그 리프레시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나와서 그 전에는 뭐 짜증이라도 했어요? 저 연락했을 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삼손이랑 직접 연락을 안 하거든요. 시합 마지막에는 아내랑 아내를 얘기를 통해서? 해. 근데 아내가 삼손 지금 많이 힘들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 저는 그게 바로 압박이거든요. 네. 어떻게 하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미치겠죠 저는. 근데 이제 촬영이란 게 빨리 끝날 수도 없는 거고 다 끝나야 촬영이 끝나는 건데 네. 다행히 다 됐고 그날 이 운동 촬영도 있다는 얘기를 나중에 해야 됐어요. 네. 눈치 봐가면서.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이제 미리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날 운동까지 촬영을 얘기를 제가 삼손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모르겠다. 오늘 운동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 좀 힘들다. 했는데 다행히 삼손이 저희는 그럼 일단 밥 먹으러 가고 삼손이 연락 와서 운동할 것 같으니까 여기 몇 시까지 와라. 근데 호텔에서 할 것 같다. 드래곤 슬레이어는 도저히 못 가겠다. 자기 사람들 만나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다 시합 전에. 그래서 그 삼손이 묵고 있는 호텔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림이 또 잘 나왔어요. 네. 그런 에피소드가 삼손이 좀 쉽지가 않았다. 왜냐면은 삼손이 나이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올렸죠. 릴스로 디플리션이라고 해가지고 선수들의 시합 마지막 주 고갈 상태에 네네네네. 삼손이 배고파 먹이 I want food, I want food, I want food. Your concentration is lack because you don't have enough carbs going to your brain.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그 정도로 힘들어 보였어요.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고. 좋지만 무서운 예, 친구. 예. 오늘 진짜 이 형 심기를 건드리면 나 큰일 나겠다. 예, 그런 느낌이었고 다행히 촬영은 성공적이었다. 근데 웃긴 게 삼손은 시합이 이제 로딩이 들어가고 하면은 또 괜찮습니다. 네, 올라가고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방에 오라고 해야죠. 그 트로피 그날 들어보라. 그날 이제 트로피를 들게 된 것도 예상도 못했는데 들어와라 트로피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돼가지고 와 올림피아 트로피를 제가 국내에서 최초로 샌도우 트로피를 만져본 사람이 저 아닌가요? 누구 있나요? 여기 나와 보세요. 샌도우 트로피를 들어본 사람은 국내 최초 저일 겁니다. 예. 그렇게 무겁다면서. 못 들어요 그거 진짜. 제가 그거 진짜 30kg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 동상 안에가 약간 금속으로 가득 찬 모르겠어요. 비어 근데 있는 진짜 게 커요. 이 근데 정도 되고. 그렇게 그 정도 사이즈에서 무거우면은 제 생각에 안에가 차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멋있는 게 거기에 도금이 돼 있는데 1대 챔피언 레리 스콧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다 있어요. 브랜든 커리, 뭐 피리스, 뭐 이름 다 새겨져 있어요. 각으로. 그 사람들의 성만 써 있던 것 같아요. 예이츠, 히스, 마이클, 커틀러. 네. 와 멋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채널에 대해서 트포이 채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 2024년에 올린 컨텐츠의 포맷 중에 가장 좀 애착이 가는 아끼는 포맷은 두말할 것도 없이 팟캐스트죠. 네, 팟캐스트 채널로 바꿀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뭐 이제 시합 취재라든지 취재 기록이라는 툴도 이제 올림피아 이후로 사용해봤는데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만들었거든요. 취재 기록을 보시면은 그 대박난 거. 예, 조회수가 뭐 20만 가까이 나오니까 영상 여러 개가 이 툴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죠. 예전에는 신속하게 이제 시합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 게 목표였다면 사람들이 뭐가 궁금할까 생각해 보니 시합장을 안 오고 방에서 보시잖아요. 근데 시합만을 보는 게 아니라 시합장의 분위기, 시합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올렸는데 그렇게 궁금할까 올린 것도 아니고 할 게 없어서 다큐 때문에 일찍 갔지만 내 컨텐츠로 할 게 없으니까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그게 이제 앞으로의 취재의 기본 포맷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애정이 간다기보다는 놀랬던 팟캐스트는 이제 애정이 가는 컨텐츠죠 당연히. 이게 1시간 반짜리를 올린다는 거는 미친 진짜 짓이에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그냥 우리나라 유튜브에 좀 짧은 역사를 근대 역사를 보면은 유행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보면은 그 대부분 한 15분 정도 유행할 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틱톡 나오면서 갑자기 릴스나 아. 쇼츠 만들면서 그게 좀 오래 갔잖아요. 그리고 저조차도 그 틱톡이나 뭐 이런 릴스, 틱톡은 제가 안 하고 릴스랑 쇼츠를 보면은 1분이 길게 느껴질 정도로 이게 잘못됐다 제 뇌가. 그런 영상들로 인해서 빠른 값을 원하고 그냥 네. 막 그렇게 사람이 병안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긴 영상을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죠. 그리고 제가 팟캐스트를 하기 전에 팟캐스트를 많이 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양한 군에서 팟캐스트를 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도 뭐 정말 지금 저 하는 것처럼 통으로 그냥 올리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팟캐스트의 하이라이트만을 조합해서 이렇게 10분, 20분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체 다 올렸을 때 조회수가 처참할 거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네. 근데 저도 그렇게 해야 되나 어떤 포맷을 따라야 되나 고민하던 와중에 그냥 가자. 그냥 다 하자. 쇼츠랑 릴스를 이용해서 좀 모객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장면들을 보내고 그냥 영상 통으로 올리자라는 마인드로 바뀌었고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이게 된 게 정말 기적인 거죠. 사람들은 아직 이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유산소를 길게 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듣는 거를 이렇게 아직 이제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죠. 듣는 게 되는구나. 그래서 된다는 걸 느끼고 나서는 무섭게 몰아붙이고 심지어는 이제 머슬 라디오라는 소통 컨텐츠까지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올해도 아마 2024년에 이제 시험적으로 도전했던 것들이 예상외로 큰 성공을 이룬 취재 기록도 있지만 그냥 정말 막무가내로 계란으로 바위쳐서 성공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팟캐스트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밀고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특포이를 말할 때 항상 팟캐스트 맞아요. 관련지어서 요즘 예전에 팟캐스트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단어조차 생소했을 건데 이제는 팟캐스트가 특포이와 연결돼 있잖아요. 팟캐스트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팟캐스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인터뷰 토크쇼인데 그게 뭔지 모르고 네. 그냥 팟캐스트라고 하는 편집을 하면 팟캐스트가 아니에요. 네, 편집을 하면은 그 팟캐스트가 뭔지 모르고 그냥 현상만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냥 예능 컨텐츠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팟캐스트라고 제가 인정할 만한 팟캐스터가 얼마 없는데 이게 특포이가 그 중에 하나이고 네, 그리고 그 특포이는 제 생각에는 가장 팟캐스트를 자주 하는 사람 중에 그래요? 한 명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일주일에 하나. 네,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네. 팟캐스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로건은 일주일에 5번, 4번, 5번. 네. 네. 재밌고요. 네. 제가 불러서 재밌을 만한 사람들만 부르고 네. 오늘 같이 이제 게스트 없을 때는 그냥 제가 해버리고 대표님이랑 뭐 그래도 뭐 보시는 분들은 보시니까요. 저는 이게 조회에 대한 부담이 없고 네. 프리덤 감사합니다. 프리덤에서 이게 다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제작비를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조회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저랑 같이 하면서부터 확실히 확신이 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전에는 하면서도 이제 오디오 사고도 많았기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네. 지금은 확실히 이제 퀄리티가 보장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도 듣는데. 예. 그래서 저도 다시 듣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 편집을 하면서 또 듣는데도 또 다시 듣는 것들이 꽤 있을 정도로 제가 가장 아끼는 팟캐스트 중에 내용을 포함해서 제일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한 게 요 근래에는 헌터 라브라다. 저는 이게 다시 봤는데 너무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진짜 내용이 좋았어요. 교육적으로. 예. 진심도 보였고요. 네. 제가 어려운 질문했거든요. 네. 너 스스로 네가 올림피아 될 거라 생각하냐고. 이게 참 그 탑 클래스에 있지만 그 선을 못 넘는 사람들한테는 영린이 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네. 스스로도 많이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헌터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답을 미루고 싶다고. 근데 말하는 걸 봤을 때 현실적이더라고요. 안 될 거라는 것처럼 들렸어요. 근데 그 헌터 라브라다도 그렇고 이 그 준호 씨한테 초대돼서 오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항상 그 슛 들어가기 전에 하는 말 있잖아요. 긴장된다. 긴장 안 하셔요. 나중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거 하면서 금방 느꼈는데 10분 정도 지나니까 너무 맞아요. 많이 빠져들게 되고 왜 우는지 알겠어요. 저도 그냥 막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우는 거 거의 직전까지 간 사람을 좀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준호 씨 게스트 중에서. 저도 이제 눈물이란 게 참 안 났는데 이거는 또 아까
서두로 좀 돌아가는 것 같고 자꾸 언급을 하면 안 되는데 어제 이제 고인을 뵈러 장례식장을 가고 오늘 새벽에 돌아오고 하루를 지내는데 여기 오기 전에 양치질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애도였죠 저한테는. 그 고인에 대한 이제 저도 뭐그 고인과 막 연락을 하고 친밀감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고 네. 뭐 그랬던 형님인 것 같아요. 그 형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라는 것도 알게 된 순간이었는데 그렇게 애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잠깐이지만 양치질을 하면서 갑자기 뭐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울지라는 걸 잠깐 고민할 정도로 갑자기 눈물이 나가지고 내가 고장났나 이 생각을 오늘 좀 했습니다. 근데 그 팟캐스트가 저는 약간 좀 좋은 것 같은 게 좀 그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진실되게 얘기할 수 이렇게 1시간 2시간 동안 진실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다들 중간에 핸드폰 보고 맞아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기할 때도 저는 좀 이런 사람 좀 개인적으로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사람은 내가 얘기하는데 사이보그랑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뭐 물어보면은 정보를 다 인터넷에서 찾아서 막 얘기하고 막 자기의 의견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진짜 진실된 대화 이 사람이 진짜 아는 지식인가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생각하는 게 이런 건가 그런 걸 좀 찾기 힘든데 여기는 그냥 안방 같은 데 들어와 가지고 그냥 얘기를 막 하고 그냥 핸드폰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얼마 없으니 그러네. 사람들이 생각도 못 해봤네. 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그러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제 아닌가? 이게 얘기 하다못해 뭐 가족들이랑도 얘기 안 하잖아요, 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울컥했던 분들의 얼굴이 좀 지나가네요. 최근엔 키온도 그랬던 것 같고. 네. 키온은 그렇죠. 뭔가 얘기하다 네, 보면 체면에 박명수 선수도, 빠지듯이 네. 다 솔직하게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자리가 별로 없으니까요. 요즘 세상에 이런 상황 자체가 별로 없으니 없죠. 그리고 저조차도 뭐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 아, 얘기를 예. 해보겠습니다. 2025년에 보디빌딩 씬에서 주목해야 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맞아요. 일단 첫 번째로 대리기 아놀드 클래식의 도전을 이거 되게 대단한 일이에요. 대릭은 그동안 올림피아 외에 212 때 템파 프로를 뛴 거 말고는 올림피아 외에 단 한 번도 프로쇼를 뛰지 않았던 사람인데 네, 아놀드 클래식에 도전을 한다. 네, 본인의 이제 리딤을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3등을 했잖아요. 네. 재작년 챔피언인데 작년에 3등을 했잖아요. 얼마나 치욕스럽고 대릭이라는 정말 자존감이 높고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네. 그래서 대릭이 3등 했을 때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놀드 클래식에서 삼성과 경쟁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변수란 것도 있거든요. 앤드류 잭이라는 강자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삼성과의 경쟁 구도를 그리는 게 가장 아름다운 장면일 것 같아요. 제가 우려하는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래서 선수들하고 친해지면 안 됩니다. 이게 개인적인 마음이 들어가니까 제가 여기서 우려한다는 거는 앤드류 잭이 정말 베스트를 가지고 나와서 대릭을 이겨버리는 사례가 벌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세 명 밑에 앤드류 잭이 그랬을 때 대릭이 견디기 힘들 것 같거든요. 음. 물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지만 그런 저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대릭과 삼손의 대결 구도도 객관적으로 최대한 말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앤드류 잭도 보통 상대가 아닐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러프 디젤이 복귀를 예, 하는 러프 클래식. 디젤이 지난해 이제 부상이랑 벌크업을 좀 세게 진행하면서 네. 안 나왔는데 러프 디젤이 이번에 6월달에 피츠버그에서 올림피아에서 데뷔전에서 6등을 한 호세 마뉴엘하고 경쟁을 하는데 네. 여기서 러프가 진다. 이거는 진짜 제가 아까 전에 니거컬을 얘기하면서 우려했던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러프 디젤은 2016년 클래식 피츠가 나오자마자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시범과의 라이벌 구도를 그리면서도 계속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선수란 말이죠. 네. 물론 좀 꾸준히 SNS로 활동을 하거나 하는 그런 훌륭한 앰버서더는 아니었지만
정말 인기가 많고 매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1년을 쉬고 복귀를 해서 신예 22살의 신예한테 자리를 뺏긴다. 이거가 저는 좀 걱정이 되고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네, 최근에 러프가 보여줬던 두 번의 시합, 1년의 시합들을 보면은 베스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베스트를 보여줬던 시합은 주요하지 않은 시합에서 또 베스트를 보여주고, 주요하지 않은 시합은 없지만 올림피아 같은 자리에서 베스트를 보여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지 못했던 것이 좀 걱정이고, 네. 또 사이즈를 많이 올린 상태에서 과연 이전과 같이 칼날 같은 컨디셔닝을 만들어내는 게 더 어려워질 텐데 그런 변수들이 있다는 거. 사람들의 여론은 좀 어떻나요? 한물 같다 이런 소리 나오나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보디빌딩 씬이 정말 잔인한 게 한 번 시합에 불의의 사고라든지 뭐로 빠지면은 끝났네라는 말이 바로 나와요. 네, 니거커를 향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러프 디젤은 데릭을 향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러프 디젤은 또 이번에 또 결과가 안 좋으면은 이제 진짜 끝났네 이런 말이.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물론 호세 마뉴엘이 강수척인데 우리가 알던 러프를 생각하면은 이겨야 되는 상대예요. 네. 근데 이기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제 말은. 네. 그래서 친구로서 좀 걱정이 되는. 이것도 걱정이 돼요. 네. 계속해서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아무도 모르고 팬일 때가 좋아요. 비하인드 스토리 한번 말씀해 주시죠. 러프 디젤 저번에 내한했을 때 엄청 신나게 노래. 그거는 진짜 비하인드라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냥 비하인드가 아니라요. 네, 진짜 비하인드라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러프 디젤을 보면은 갑자기 러프 디젤 얘기 듣다가 아데사냐가 생각이 났는데 아데사냐 어제 경기 보셨어요? KO 저는 장면 진짜 봤어요.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네. 이게 참 정점을 찍었던 선수들이 이렇게 앤더슨 실바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분은. 추락하는데 날개가 없다고 하잖아요. 네. 계속 치잖아요. 네. 한번 미끄러진 선수들이 특히 격투기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보디빌딩은 리딤을 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격투기는 하향세가 시작이 보인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는 선수를 저는 제 개인적으로 격투기를 오래전에 봤지만 주도산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주도산이 입었던 그 나이키 티셔츠를 사고 싶어가지고 브라질 나이키까지 찾아봤을 정도로 근데 못 구했는데 그 정도로 주도산을 좋아했는데 그 선수도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하향세를 한번 겪고 걷잡을 수가 없는. 맞아요. 특히 헤비급 선수들이 많이 그러죠. 펀치 드링크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것도 그 멘탈이 좀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KO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또 지면 어떡하지? 네. 나도 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게. 그리고 그런 선수들의 특징이 KO 경험이 없다가 KO를 정말 한국말로는 무자비하게 네네네. 브루탈하게 진짜 괜찮을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극복해서 막 본인의 방법을 꾸려내갔던 오브레인 같은 케이스도 있지만 네. 주도사는 정말 정상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네. 보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죠. 아데사냐는 제가 그 커리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만 공감은 간다는 거죠. 저도 주도산을 정말 좋아했던 팬으로서. 네. 네. 참 안타깝죠. 하여튼 그 사람도 러프 딜처럼 그 팬들한테 그 말을 전하고 싶을 거예요. 나 아직 안 끝났어 하고 이번 경기에 출전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격투기가 보디빌딩도 똑같네요. 예. 아마 아데사냐가 지금의 KO를 당한 거와 비슷한 보디빌딩 씬은 그만큼 적겠지만 그 여파만큼 클 거예요. 러프가 호세한테 진다? 네, 아마 러프를 정말 끝났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러프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네. 사실 인류 격투기 선수들은 정신과도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진 사람하고 다시 경기 붙을 때 그걸 극복을 혼자서 하는 거는 조금 힘들어서 정신과 가가지고 다 도움을 받거든요. 보디빌딩도 약간 그런. 보디빌딩은 저번에 제가 어떤 선수한테 약간 들은 것 같은데 너의 코치는 너의 정신과 의가 아니다. 그 헌터 라브라다. 조초랑 헌터. 네네네. 동일한 맥락에서 얘기했어요. 네네네. 근데 뭐 그렇게 뭐 트라이를 많이 하나 봐요. 자기 코치한테 막 고민도 털어놓고 약간 그렇죠. 그런 근데 거 많이. 인간적인 그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디빌딩 코치에 대한 경험도 없고 코치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도 잘 모르니까 이따 뭐 라이브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참 멘탈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신과적으로 도움을 보디빌더가 네.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근데 이제 정말 올림피아 레벨 탑 클래스 선수들은 네.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얘기가 다르겠죠. 우리나라 선수들은 다 세계적인 무대로 봤을 때 언더독이니까요. 네, 그런 고충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츠버그 프로가 열리죠. 2020년. 대리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말하면 자 아니 자 니거커랑 마틴 피츠워러가 공식적으로 대결 구도가 그려지겠죠. 네. 예.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와 테렌스의 경쟁하고 똑같아요. 니거커는 마틴하고 작년에 뉴욕 프로에서 비슷한 5월달에 피츠버그 프로가 열리는 5월달에 1점 차이로 이겼어요. 네. 그리고 올림피아에 나오지 못했고 마틴은 올림피아 4등을 했죠. 네. 지금의 마틴은 사람들이 니거커보다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와중에 니거커는 일단 지금 니거커가 하는 스탠스는 이거예요. 나의 베스트가 아닌데도 마틴은 나한테 졌어. 뉴욕 프로에서 1점 차지만 나한테 졌잖아. 내 베스트가 아닌데도. 그렇기 때문에 난 내 베스트를 가져와서 마틴을 묵사발을 낼 거야. 요게 지금 니거커가 주장하는 바인데 마틴은 니거커랑 붙었던 뉴욕 프로 때보다 올림피아 때 훨씬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6개월이란 사이에 어마무시한 발전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또 6개월 사이에 또 발전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니거커는 지금 2년 전부터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냉정한 얘기로 3년 전부터 비슷해요. 2022년부터. 그 말인즉슨 이 성장 곡선이 어느 정도 정체기에 있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선수들이 본인의 피크를 찍고 나서는 몇 년 있다가 하향세를 찍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거를 유지를 한다는 느낌. 삼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디나 데릭은 지금 어느 정도 비슷해요. 전략만 바뀔 뿐. 빵빵하게 디테일하게 요 전략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삼손은 성장형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삼손의 무서움을 강조를 했던 거고 마틴도 성장형이에요. 근데 자꾸 니거커는 주춤형이에요. 하향세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주춤형에 있는 선수들이 그 주춤을 유지하다가 하향세로 꺾이긴 합니다. 거기서 더 치고 올라가는 선수를 제이 커틀러 정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이 커틀러도 전략을 바꾼 거지 더 치고 올라갔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역사상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주춤거리고 본인의 이제 스탠스가 유지되고 있을 때 더 치고 나갔던 선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요. 네, 누구 왔나? 은광인가? 택배. 은광 지금 팟캐스트 중에서 좀 앉아 있어. 중이야? 아직 그 끝나. 아니야 여기 있어. 너무 추워요 저쪽에. 의자 좀 가져올게요. 잠시만 저기 계세요. 오랜만이에요. 팟캐스트 좀 오래 찍은 것 같은데. 2시간 15분? 몇 시야 지금? 지금 8시, 7시 반. 7시 반? 끝내야겠다. 오케이. 누구야? 이거 거의 8시 다 돼가서 마무리 모드로 들어가긴 해야겠네. 와, 대표님이랑 이야기하면 또 팟캐스트 길어지네. 저번에 누구였지? 그러니까 제 거는 자꾸 길어지네. 예빈이 운동하고 있어? 운동하고 있어요. 끝나면 연락할게. 파이팅. 8시에 봐. 자, 갈게 은광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라몬디너 vs 마이크 서머펠드. 이제 이 선수의 대결 구도가 내년에 치러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라몬의 하향세를 또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향세라는 것은 근육의 모양이나 형태의 하향세를 말하는 거지. 라몬의 2024년에 땀이 터진 거는 컨디셔닝의 단순 실패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컨디셔닝의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됐지만 네. 라몬은 이런 전체적인 가진 툴과 근육량과 본인의 베스트를 우리가 경험했던 모습들을 봤을 때 마이크 서머펠드의 유일한 적수라고 아직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대결 구도를 내년 클래식 피지크에서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는 저는 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둘이 베스트로 나왔을 때. 저번에 방지현 선수가 그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그 땀 흘린 사건에 네, 대해서 얘기를 얘기했었어요. 했는데
근데 제가 뭐 편집하면서 막 들어봤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모르겠다. 그거는 즉, 너무 여러 네.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저도 선수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땀이 터지는 이제 원인 올림피아에서 저 땀이 터지는 거 처음 봤어요. 다 아, 베스트로 그래요? 나와요. 진짜 저는 거기 그런 경우 많은 줄 알았어요. 아니 그거는 일반 그 동네 대회 아니, 많아요. 많은 일인데 한국 대회에서는 많이 봤어요. 근데 올림피아에서는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거의 없어요. 와 그래서 더 거기 되게 웅성거렸어요 사람들. 아, 그 정도로 그래요? 땀이 다 보였고 그게 탄이 다 번지고 네. 그리고 땀이 터지면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예전에 롤리 윙클라라는 그 거대 괴수 선수는 땀이 터지면서 몸이 더 드라이해지고 붙어요. 근데 또 땀이 흘리는 케이스는 땀이 터지면서 근육의 분리도가 흐려져요. 강도가 떨어져요. 그 두 가지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제 알량한 지식으로 추출을 해본다면 라몬의 경우는 근육에 있는 수분이 바깥쪽으로 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킨하고 근육이 떨어지면서 강도가 약해지는 거고 롤리 윙클라는 피부에 조금 차있던 땀이 살짝 벗겨지면서 몸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과 피부에서 물이 어디서 샜느냐에 따라서 제 추측이에요. 네. 이따 물어봐야겠다. 여기만 했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땀을 흘렸다는 그 사실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땀을 흘린 다음에 어떻게 몸이 변해? 라몬은 납작해졌어요. 네. 예. 그리고 그게 여실히 드러났어요. 네. 복근도 안 보이고 앞다리도 안 보이고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이 있지만은 그래도 보디빌딩 코치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라몬의 베스트는 여전히 강하다. 결국은 그때를 실수라고 좀 생각하고 싶어요. 그때 무대 위에서 표정도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당황했어요. 세상이 무너진 엄청 당황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는 초반부터 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래도 퍼포먼스는 다 끝내야 되잖아요.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개인 그게 포징 얼마나 때 큰 말미에 땀이 나기 시작해서 비교 심사 때 땀이 주르륵 흘렸어요. 아,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을까요? 뭐 가슴이 아프죠. 예. 1년에 하나 있는 대회인데 그게 만약 하디추판이었다면 하디는 그냥 다 집어 던졌다. 하디는 땀 흘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그 사람 물이 없어요 몸에. 네, 건조 그 자체. 알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빅라미가 복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가짜 뉴스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것도 제가 써놓긴 했는데 느낌상 명분도 없고 나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왜요? 조금만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미 하향세에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알고 심사위원이 빅라미한테 쉬는 게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향세가 곳곳에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보디빌딩의 수준은 미세하게나마 클래식 피지크처럼 한 1년 1년 뻥뻥 올라가진 않지만 지금의 올림피아 오픈 보디빌더들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됐어요. 그래서 저는 빅라미가 하향세인 상태로 나왔을 때는 탑5도 장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팬으로서. 일단은 그래도 루머가 있고 팩트라고 하는 근데 빅라미가 오피셜하게 발표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대기하자. 근데 빅라미의 측근이 빅라미가 복귀한다고 얘기했고 참 그런 것들을 보면은 측근한테도 본인의 비밀을 말하면 안 되겠구나. 참 안 좋은 측근들이 많다. 본인의 어그로를 위해서 그거를 빅라미가 발표도 안 했는데 해버리는 게 그건 참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는 있지만 오피셜하게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기에는 준호 씨는 너무나도 들리는 게 많고 그렇죠. 근데 알고 있는 게 너무 네, 이제 그 선수가 직접 발표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주자. 네. 또 거의 뭐 이제 2025년에 중점 사항도 마무리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5년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저는 일단은 2024년에는 많은 걸 도전했다면 2025년에는 가진 것들을 좀 단단히 하고 싶은 느낌. 이 툴들이 굉장히 지금 괜찮거든요. 머슬 라디오, 팟캐스트, 보디빌딩 뉴스야 제가 꾸준히 해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취재 기록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중점적으로 가고 다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선수가 주인공이 돼서 나올 만한 다큐 자세해지면은 조금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좀 2024년 새롭게 도전한 것들을 굳히기 들어가겠습니다. 뭐 더 오버하거나 하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다큐 누구 하는지 조금이라도 힌트 주세요.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상의가 안 된 그래야 거라서. 재밌잖아요. 예. 아니야? 아니, 조금도 안 힌트가 돼? 거의 답이에요. 예.
그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안 3대 500 된답니다. 언급 안 했네. 네. 저기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둘 다요. 예. 팟캐스트 말미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건 처음인데 네. 3대 500이 사실 신제품이 나왔는데 오늘 도착을 안 해서 제가 또 지금 다 먹었어요 사실. 네. 예, 이거는 진짜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매실차, 요구르트 맛 여러분들이 아는 그 맛 그대로예요. 그리고 EAA라는 제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먹고 계시겠지만 BCAA보다 상위 단계라고 하니까. 근데 매실 맛이랑 요구르트 맛은 그 어느 보충제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광고하는 걸 맛으로 그 누가 이게 딸기 맛, 바닐라 맛, 초코 맛, 뭐 사과 맛, 뭐 이런 EAA 하겠지만 누가 매실차 맛하고 요구르트 맛을 하겠어요. 그래서 대문자 TFE 15 코드 좀 사용해서 할인 받으셔서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오늘 팟캐스트도 또 제가 주인공으로 나면 너무 길어져서 좀 죄송스러운데 네, 빨리 끝내야 됩니다. 예. 시간이 바로 라이브 해야 돼요. 라이브가 또 예정돼 두탕 뛰어야 있어서 될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무리. 네. 다음에 한번 어쨌든 음. 오늘 라이브도 음. 잘 하시고 예. 다음 팟캐스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팟캐스트에서 뵙겠습니다. 나머진 게스트로 채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우, 시간이 거의